김용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2016년 9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긴 합니다만은 신문이 있는 날에는 꼭 조간 브리핑을 보내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킵니다. 이 세상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만 있다면 얼마나 황망할까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자를 발행한 신문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뿐입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조간 브리핑을 진행할 텐데요. 그 이전에 미리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기성 미디어에 요구되는 제약과 격식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고 반대할 자유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김용민 브리핑은 야권의 단일 혹은 유력 후보가 선정되는 순간까지 성실히 중립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청취자를 상대로 연말 이전에 중립 균형을 위한 공정방송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청취자로 하여금 그 대상자가 될 야권 후보를 선택하도록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중립, 균형, 공정한 방송을 위한 실행 방안에 모든 후보를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성사시킬 야권의 유력 주자들을 청취자들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후보들을 선정하면 그 후보들의 발언 횟수, 발언 분량, 반론 기회 등을 형식뿐 아니라 내용적으로 동등, 평등,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 쓰는 표현대로 불순한 세력으로부터 야권 유력 후보의 위상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자들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야권 주자를 이간하는 책동을 벌여 후보자 간, 지지자 간 싸움을 키우려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야욕에 제동을 거는 방법은 야권 주자의 페어플레이에 기초한 단일화가 될 것입니다. 한편 공정하고 균형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대상의 새누리당 후보는 예외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8년에 걸친 악덕과 파행을 보더라도 그 당은 야당이 돼 자숙하고 혁신하는 길만 요구될 뿐입니다. 사실 보도에 기초하겠지만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만은 자숙하고 혁신하는 길만 요구될 뿐입니다. 사실 보도에 기초하겠지만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만은 추호의 온정과 배려가 없을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지지를 바라겠습니다. 9월 18일 일요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조간 브리핑, 그리고 지난 9월 10일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부산 공개방송 질의응답 시간을 보너스로 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음식 창업은 몬스터 셰프, 원가 창업은 몬스터 셰프, 창업의 끝판왕 몬스터 셰프.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458-8838, 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조선일보의 사시, 즉 회사의 교훈은 불편부당입니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불편부당인데 정말 불편하고 부당한 유체이탈 아닙니까? 추석이 끝나자마자 속을 드러내는 조선일보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일면에 실렸는데요. 유엔 총장직 끝나자마자 대선에 링 오르는 반기문. 네. 물론 올해 말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면 내년 1월 중순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라 뉴스 가치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3당 원내대표인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전언이 흥미롭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세게 대권 경쟁 참여를 권했더니 싫지 않은 표정으로 듣고 있더라.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고 싶은 심경을 느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모양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띄우고 있는 판에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기문 총장의 10년 임기 중에 북한은 2차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때마다 반기문 총장은 유엔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대북 제재 성명과 결의를 채택하는 데 관여했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도 외교적 해법을 도출해내지도 못했다. 방북을 추진했다가 김정은에게 막판에 퇴짜를 맞은 적도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그리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5월 반기문 총장이 가장 우둔한 역대 최악의 총장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혹평했다. 강대국과 맞서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라고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반기문 보고 확실한 대북 제재가 가능하도록 판을 짜놓으라. 이런 취지에서 한 말인데 이런 조언 과연 현실적입니까? 또한 반기문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갤럭시 노트 7이 리콜하는 사이에 아이폰 7이 완판됐다는 조선일보 기사 이면에 실렸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가 노트 7에 대한 공식 리콜을 내렸지요. 삼성은 안도했다고 합니다. 가장 우려했던 것은 미국 정부가 새로 공급하는 노트 7도 위험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추가 판매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시나리오였다라고 삼성 관계자가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애플보다 2주 정도 늦게 노트 7을 미국에 본격적으로 팔고 나서게 된 삼성 아닙니까? 아이폰 7 열풍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조선일보는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삼성이 입을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전했는데요.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을 인용한 것입니다. 노트 7이 폭발할 가능성은 번개에 맞을 확률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한 달 정도면 삼성이 입은 평판의 손실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한 내용도 실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구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19,614명인 반면에 어린이들은 3,438명밖에 안 됩니다. 노인 인구가 어린이보다 5.7배나 많습니다. 의성군 같은 곳 따져보니까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가운데 154곳, 즉 67%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 지진 격변기에 들어서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가 전체 아동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하는 데 이어서 생산 가능 인구의 절대 규모도 내년부터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저희 태어날 때만 해도 한 해 100만 명은 됐는데 2002년경에는 전국적으로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 정원이 20만 명 안팎으로 미달하게 되고 군 입대자도 모병제가 불가피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며 늘어난 노인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서 기초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보험도 재정이 고갈되는 그런 사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분석했습니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탈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유리지갑인 월급쟁이와 달리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대부분 소득을 축소 신고해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의 소득을 어느 정도 감추고 있을까?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단서가 될 만한 수치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사이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120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소득의 30.5%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 잘 걷는 것, 그것도 정부의 의지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조선일보의 이 사설 마음에 듭니다. 경영권 행사 기업 오너들 모두 등기 이사로 나서야, 이겁니다. 기업 오너들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등기 이사를 회피하는 일이 허다하다. 재벌 오너들은 그동안 2에서 3%대 쥐꼬리 지분을 가지고 방대한 계열사 경영을 좌지우지하면서 정작 등기 이사 자리는 이사회에 참여해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면하려고 기피해왔다. 이재용, 최태원도 최근에야 등기 이사가 됐다. 아직도 오너가 있는 국내 40대 재벌그룹 계열사 1356개 중에 오너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비율은 8%도 안 된다. 2세, 3세가 등기이사를 맡는 비중은 더 작다. 기업 소유주는 기업의 과실을 가장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보다도 많이 져야 한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김영 칼럼 참 문제입니다. 오늘자 최영훈 수석논설위원회 북핵 실험에 백두산이 노하고 있다는 제목만 봐도 그렇습니다. 백두산이 인격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노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은 수사, 즉 문학적 표현에서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영훈 위원 칼럼의 제목은 문학적 표현에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작가 서영은이 북한 김정은의 광기가 신령스러운 땅을 노하게 만들고 결국 애꿎은 사람들만 큰 피해를 당하게 할 것이라며 논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최영훈 본인도 북의 핵실험으로 대지가 노한다는 발상은 비과학적이라고 전제했지만 서영은의 말에 가슴이 울렸다느니 경주 지진마저도 실은 북핵실험에 따른 것이라는 실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이른바 많은 과학자들의 입을 빌려서 김정은의 핵 불장난이 초래할 한반도의 지진 경고에 대해 공감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남 갈등을 탓하더니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나이가 든 몇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권 후보 수임론까지 나왔다면서 주장했는데요. 그 후보가 1번 두테르테, 2번 푸틴, 3번 시진핑 순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독재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거론한 것인데요. 보수의 로망은 역시 독재였습니다. 보수의 로망은 친일이기도 합니다. 동아일보 황호택 논설주간의 지난 수요일자 칼럼 북핵 위기와 소녀상, 이런 제목의 칼럼도 보겠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정신과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소녀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해주고 우리는 북한과 중국에 맞서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소녀상 옮겨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일본 석간신문 후지와 산케이는 반색하면서 한국신문이 소녀상 이전을 주장했다라면서 인용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지면에는 이런 한심한 칼럼들이 질비합니다. 반면 탈북자인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여러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985년 10월 장세동 안기부장이 밀사 자격으로 북한에 들어가자 김일성을 만났다. 장세동 부장이 지난해 수해물자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김일성이 수해물자는 우리가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용감했지요 라고 대답했다. 1983년 전두환의 목숨을 겨냥한 아웅산 테러의 상처가 역력할 때 있은 일이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전두환은 김일성의 도움을 뿌리치기보다는 물자 수용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결정한 전두환과 그 참모들의 지계약은 지금에서도 평가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 어린 시절 당시 초등학교 교장은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은 북한만 못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라고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수해물자를 주고받음으로써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남한 정부의 전략적 의도였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전두환 집권 시기에 평화의 댐 성금 모금 등은 용서할 수 없는 대국민 안보 사기극이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남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고려했던 전두환의 판단은 썩 어리석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남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미국에 편중돼 남북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하는 현실은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지난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고 나서 남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전무했다는 점, 그래서 민망스럽게도 북한에게 위협도 자극도 되지 않는 대북 방송용 확성기 추가 설치나 삐라 살포용 풍선 띄우기를 구상했다는 점을 상기해 보지요. 이게 무슨 대망신입니까? 주성하 기자의 제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경도에 큰 수해가 났다. 북부, 즉 북한 지역 사람들은 남쪽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 북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지만 같은 동포가 죽어가는 것은 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 어떨까? 탈북의 본거지, 즉 북한에서 한국의 인기가 대폭 상승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통치층과 주민들 대응 분리 전략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한국이 이재민 지원을 해준다고 핵실험, 미사일 도발 더 열심히 할 것도 아니다. 물론 김정은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쪼잔한 김정은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원망은 더 클 것이다. 반면 한국은 잃을 게 없다. 통일을 주도할 주체로서의 위상과 아량을 보여주는 기회가 아닐까 싶다. 남북 관계가 경색될수록 이런 큰 정치를 보고 싶다. 그걸 김정은에게 바랄 것인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응징은 인도주의적 문제에 있어서도 어김없다.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옹졸함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받는 처지가 아니라 줄 수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 생활 필수품을 보내면 군수품으로 전용된다는 식의 편견에 갇혀 있기엔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성하 기자 말대로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중국에게 귀속될 것인가, 아니면 같은 민족인 남한과 함께할 것인가, 이걸 놓고 북한 주민들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체제가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마음을 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네, 지금부터는 지난 9월 10일 부산에서 있은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공개방송 질의응답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전포동에서 온 33살 신동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기자님한테 제일 크게 좀 감명 깊었던 게 포괄적 복지였거든요. 그전까지는 삼성 뭐 회장 이런 사람들한테 뭐 아들한테도 뭐 복지를 해줄 필요가 뭐 있냐, 잘 사는 사람은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 기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포괄적 복지의 그 중요성을 알았고요. 그거 외에 이제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저기에도 적혀 있지만 이제 대구랑 여기는 부산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구 공항하고 이제 그 부산 신공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슈가 이제 파도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도 이제 또 대선 되면은 또 이제 지금 한진 이런 사태도 있기 때문에 부산 경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저 또래인 친구들은 다 취업 자리가 안 돼서 이제 다 서울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데, 아마도 이제 다시 오는 대선에서 저 같은 젊은 청년들도 그 지역 이기주의에 많이 빠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중심을 잡고 휩쓸리지 않을 만한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큰 혐오 시설이 부산에 올 것이냐 대구에 올 것이냐로 맞붙었을 때 대구와 부산 시민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제가 사는 곳은 분당인데요. 굉장히 그 지역의 혐오 시설이 분당이냐 일산이냐 두 후보지로 들어섰을 때 분당과 일산의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민으로서 가슴이 느끼는 대로 전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많은 분들이 항상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지역이기주의에 나는 빠질지도 몰라. 그러므로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뭔가 훌륭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의와 대안이 진보 진영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들을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따위는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면 각 지역은 치열하게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싸우는 게 맞고요.
그런 시설은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지역들이 동등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싸운다면 국가는 그 합의를 기반으로 뒤로 미뤄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이기주의라는 것이 뭔가 나쁜 것 같아서 나는 내가 희생을 하는 어떤 대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항상 자기로부터 출발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싫은 것만큼 내 옆 사람도 싫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보수 진영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원전을 넣어야 되는데 온 지역이 다 반대하면 이걸 어떻게 세우느냐고. 세우지 말아야죠. 간단한 겁니다. 세우지 말아야죠. 어떤 메리트를 제공을 했는데 세우겠다는 지역이 나오면 몰라도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면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대의를 먼저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나와 내 이웃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연대를 하다 보면 다른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대의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부터 맞습니다. 출발하는 것이다. 네. 예. 어떤 정치, 정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말씀 같습니다. 자, 다음 의견 한번. 예.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왔습니다. 묻고 싶은 거는 사드 이야기 나오고 나서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보복 조치를 한 해 만에 그런 이야기 네.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뭐 경총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고 네. 하는 거 보니까 보복 조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안 보이니까 모르겠어요. 네. 뭔지. 그 이야기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저도 경제 속살 굉장히 좋아하는데 경제 속살에 이제 버금가는 프로그램을 하나 추천을 하면 저 정웅재 노동 전문 기자 맞습니까? 네네. 그분하고 또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드의 경제보복은 앞으로는 저는 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 그 국제문제 담당하시는 전문 기자분께서 계셔서 더 자세히 국제정세 속에서 풀어내시겠지만, 예, 중국이 그렇게 간단하게 물러날 나라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비관세 장벽 같은 은밀한 장벽들을 사용을 하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걔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미국하고 지금 다이다이 붙는 국가인데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닥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외교 문제여서 앞으로는 제 이야기보다도 예, 저희 국제뉴스의 맥에서 들으시면 훨씬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참고로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 황준호 기자, 예, 황준호 기자는 제가 이 브리핑을 업으로 삼은 지가 벌써 10수년 됐습니다만은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에 관한 브리핑에 있어서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다 이렇게 자신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분은 북한 관료들이 가장 신뢰하는 남쪽 관료고 또 중국에서도 굉장히 그 수준 높은 동북아시아 전문가로 인정하는 분인데 그분의 수제자예요. 예. 그러니까 차범근식의 그 해설이 돋보이는 황준호 기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을 이제 브리핑 파트너로 모시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실물로 뵈니까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특히 이완배 기자님 평소에 팬이었고요. 약간 건조하면서도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드는 목소리에 항상 매료되었었습니다. 저는 중앙동에서 그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씨라고 합니다. 그게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께서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없애려고 이제 회의를 해서 내놓은 결론이 뭐냐면은 정규직을 해고를 쉽게 하면은 비정규직과 차이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뭐 노동개혁 무슨 게 개혁이란 말이 맞는지조차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점점점 우리 직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계속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네. 특히 뭐 왜냐면은 언론이 되게 왜곡된 상황에서 예전에 보면 전기나 뭐 수도 민영화할 때 그때 100분 토론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뭐 연예인 사생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 어떤 민감한 부분이 나와도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헤게모니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노동자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헤게모니가 그런 그 박근혜식의 노동개혁이 네. 저는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분명히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네. 그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민주주의가 이명박이 되고 3개월 만에 무너졌다고 네, 네. 시민사회단체의 힘이 너무 없다고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노동자들,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힘이나 어쩌면 그 투쟁에 대한 어떤 동력도 그게 있음에도 그 박근혜식 노동 시스템이 나중에 관철이 됐을 때라도 쉽게 무너질 거라 보시는지. 그럼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걸 하는 이유는 그 헤게모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노동계에 그 헤게모니조차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밀려있죠. 그런데 그 헤게모니라는 것은 전선에서 각자가 서 있는 영역에서 싸우면서 쟁취를 해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밀고 들어가서 우리가 다수를 점하는 거죠. 그런데 너 내일이면 해고될 수 있다?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도 못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쟤네들이 그렇게까지 똑똑한 애들은 아니어서 하는 짓들을 보면 단편적으로 하는 일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뱉는 것들은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 엄청난 검은 음모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해고를 하면 기업 경영이 좋아질 거야. 기업이 돈을 많이 벌 거야. 이 단순적인 것을 넘어서서요. 노동자들 너희들 굴종적이고 복종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 테야. 라는 본질이 있는 겁니다. 쉬운 해고 도입되면은요, 그나마 없는 헤게모니도 저는 삽시간에 무너질 것 같은데요. 예, 겁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연 듣고 용기 내서 질문을 드리는데 순전히 저의 행복을 위해서인데요. 남편이 한진해운에 다니고 있거든요. 다 망해야 된다고 하는 댓글도 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저하고 제 남편하고 40일 된 젖먹이 제 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로 약간의 주식이 있고요. 한진해운에 약간의 주식이 있고 사택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선 경험이 있어서 이직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되게 눈치를 보고 있어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꼭 여쭤보고 싶어요. 제 후배도 지금 한진해운의 선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참 문재인 전 대표는 그 일부 국유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개인적인 재테크 부분은 전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죄송하지만요. 제가 아는 것도 없고요. 예. 일부 국유화요. 네.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무리인 부분도 사실은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무슨 복지 혜택과 시스템의 변경이 아니고 아주 국지적인 한진해운 노동자분들과 이런 분들을 위한 아주 좁지만 강력하고 장기적인 사회 안정망부터 특별법 형태로 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사실은 저는 어떤 한 직업이라는 게 그 사람의 영원한 직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한계에 맞닥뜨려져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당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그것을 반대하지만요. 저는 그런 일이 언젠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노동자들이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직업교육을 받고 충분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서 생계에 걱정 없이 1년이나 2년 정도 준비를 한 후에 옮겨가도록 만들어줘야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때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자본가들은 그걸 쉬운 해고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하기에는 대선까지 500일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예. 국가가 최은영 씨나 어떤 식으로 혹은 좀 적극적이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이번에 거제, 울산, 창원, 부산 이쪽 지역에 계신 해고 노동자들만을 위한 특별법 형태의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1년에서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유화 문제는요, 제가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는 순간에는 솔깃했는데
꼭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도 사실은 있어서요. 그건 제가 좀 고민을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노동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맞습니다. 것이고요. 네. 예. 네. 이제 정치가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네. 저렇게 자기가 다 말아먹고는 책임 안 지겠다. 네. 이런 파렴치한 자본가들 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뜯어내는 환수하게끔 만드는 이런 정권이 들어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저희 브리핑에도 나왔지만 이재명 시장님 인터뷰를 하시는데 라디오 앵커가 재벌을 인위적으로 해체를 하시겠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랬더니 이재명 시장이 단 0.5초도 망설이지 않고 물론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잘못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반갑습니다. 용당동에서 온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발언한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분처럼 조금 떨리긴 하는데, 저는 지금 대학에서 비정규 이제 강사 겸 이제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사실 그 이완배 기자님하고 연배는 한 살 위로 제가 형인데, 솔직히 이 나이 먹고 아직까지 비정규직으로 있다는 게 참 부끄럽고 창피한데, 저 같은 못난 남편 믿고 또 사는 와이프와 아들내미하고 세 식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이완배 기자님의 그 기본소득제 내용을 잘 의미 있게 좀 뜻깊게 잘 들었는데, 지금 그 민주정부로의 정권 이양이 정권 교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보도도 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민주정부로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기본소득제의 어떤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에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기본소득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그 차기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좋은 겸 훈수를 좀 두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기본소득을 말씀을 드릴 때는 굉장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제 최근에는 뭐 경제학자 하시는 분하고 온라인상에서 한번 논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 건 노동당에서는 30만 원 월, 녹색당에서는 월 40만 원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죠. 그런데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액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질문하시는 게 기본소득의 도입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아주 정통적이고 오소독스한 교과서적인 기본소득,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은 1%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 정권에서요. 그런데 기본소득이라는 건 온 국민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형됐긴 했지만 유용한 기본소득의 수당이죠. 나이가 23세만 되면 무조건 50만 원씩 줄게. 그래서 전면적이고 아주 교과서적인 기본소득은 실시되기 어렵겠지만 정치인의 의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점점 더 동의가 되고 하면 뭐 10년, 20년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 전면적 도입을 실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정권이 만약에 민주정부가 된다면은요. 네. 아유, 그 저기 4대강만 안 했어도 그러니까요. 그거 뭐 일정 액수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이죠. 자, 한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할까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젊은 애청자분이십니다. 저 애청자는 애청자라고 할 수 없는데 엄마랑 아빠가 이제 저도 같이 신청해 주셔서 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게 제가 학교에서 이제 영어 작문 숙제를 하는데 이게 주제가 제가 존경하는 사람으로 이제 영어 수행 평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손석희 분을 이제 존경하는 분으로 잡고 작문을 했는데 친구가 농담으로 막 교수님들은 손석희 같은 그런 진보적인 사람 싫어하니까 그런
사실을 생기부에 쓰면은 너는 뭐 대학 입시에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진짜 뭐랄까 좀 막 정부가 뭐 나쁜 일 한다든지 막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런다든지 하는데 저희가 막 그걸 나쁘다고 뭐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그냥 막 욕도 하고 막 아 왜 그러냐 그러는데 그냥 그래도 좋은 대학 가려면은 그런 거는 다 좀 모르겠고 현실을 계속 수능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손석희 말고 김용민을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확실히 고등학교로 학업이 종료가 될 겁니다. 예. 질문하신 요지가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로 학업을 종료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수능해야 되느냐, 수능하지 말아야 되느냐. 수능을 해서요. 원하시는 대학을 들어가셔서요. 다시 수능을 해서 원하시는 직장에 들어가셔서 다시 수능을 해서 승진을 하셔서 말씀하신 학생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수능을 권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무리 수능을 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공간은 없어요. 네. 그 다음부터 본인의 선택은 제가 읽어드렸던 김어준 총수의 말씀입니다. 나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루 남은 추석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